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미국 대선판이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짚어봅니다. 급변하는 미국 대선판에 국내 증시도 요동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와 2차 전지주 등 트럼프 당선 시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 중심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이 글로벌 바이어에게 한국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업 전용 사이트를 개설합니다. 한국 판매자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 20년을 맞았습니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10년 후 1,00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은행권의 퇴직연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새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하면서 트럼프 대 해리스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미 대선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산업군이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짚어봅니다. 김효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새 후보로 지명하기는 했지만 민주당 후보가 해리스로 결정될지 아니면 새로운 경선을 치르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우선 안개 속의 미 대선 어떻게 흘러갈지 짚고 넘어가죠. 네, 미국 대선판에서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건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시계 제로의 상황이 연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토론 이후 25일 만에 사퇴한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이후 대세론이 확산돼 가는 가운데 내린 결정이라 민주당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수준의 잡음 없이 새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하고요. 또 동시에 당내 통합을 이루면서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첫 흑인 여성 대통령이란 새 기록에 도전하는 거라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늘려왔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태로 좀 셈법이 복잡해졌을까요? 네, 일단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또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구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려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투자액은 8,046억 달러입니다. 전체 해외 투자액이 1조 9,116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42%가량이 미국에 집중돼 있는 건데요.
증가폭을 보면 역대 두 번째로 큽니다. 한은은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는가보다는 결국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셈법이 달라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과 SK처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새로 공장을 지으면서 투자에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전략 수정도 필요해 보입니다만 미 대선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런 투자를 계속 지속할까요? 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반도체 투자 요구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미 대선 영향 보고서에서 반도체 지원법 인센티브와 관련해 동일 지원 수준 대비 추가 투자 요구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정보통신기술 제조업 대상 고율 관세 부과로 우리 반도체 판로에 단기적인 충격 발생이 가능하다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은 지난 19일 제주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집권 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안 준다면 전략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미국 인디애나주 최첨단 패키지 공장 건설을 두고 아직 완전히 다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한 겁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안 주면 공장 건설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미국 주도의 제조 기반 내재화와 대중 수출 통제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앞으로 미국과 일본 기업의 경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더불어서 우리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자동차와 또 2차 전지잖아요. 트럼프 말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치기도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자동차와 2차 전지 분야가 특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라 결과에 따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미국 환경 정책의 기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민주당의 친환경 에너지화 기조에서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으로 회귀하는 건데요. 이 경우 최근 좋은 실적을 내던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친환경차 판매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상반기 미국에서 81만 7천여 대를 팔았는데요.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단가가 높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SUV가 미국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반기 실적 기준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친환경차 판매 실적은 15만 5천 대가량 됩니다. 이는 상반기 최고 실적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당선 시 미국 시장에 대한 전략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에 대응할 플랜 B 그리고 플랜 C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주당이 트럼프를 꺾고 재집권하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는 기존처럼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같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수출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캐즘에 접어든 현재 상황에서 완전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기 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내연기관차가 유리한데 하이브리드 기술력은 아직까지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톱티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 분야도 비슷합니다. 민주당 집권 시 우리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에 따라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시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나 생산 소비 보조금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의 사업 계획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김효진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미국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는데요. 급변하는 미국 대선판에 국내 증시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향반 짚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800선이 붕괴되며 1.14%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2%가 넘게 하락하며 809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주 등 트럼프 당선 시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낙폭이 깊었습니다. 바이든 사퇴 변수에 미국 대선의 방정식이 달라진 건데
전례 없는 전개에 증시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향후 국내 증시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트럼프 재선에 무게를 둔 쪽은 코스피 하단을 2650선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정황상 민주당이 트럼프의 승기를 꺾긴 매우 어렵다며 최근 코스피가 하락하는 과정에 있어 2650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방산, 음식료, 유틸리티, 보험 등을 관심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승리를 점친 쪽은 코스피 2900선 돌파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대신증권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기울어가던 판을 바꿀 기회라며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이 코스피 2900선 안착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신증권은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중국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이 올 8월 한국 상품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한국 기업 전용 웹사이트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 아마존, 동남아 쇼피까지 한국 상품의 해외 진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이유로 꼽힙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에서 앞다퉈 한국 판매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기업 간 거래 플랫폼 알리바바닷컴은 다가오는 8월 8일 한국 기업 전용 웹사이트 한국 파빌리온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因此，其实很明显的，我们看到韩国的商品在阿里巴巴.com的这个海外 B2B 买家，其实是有很强的这个心智跟采购的需求。 한국 상품의 수출 잠재력을 높게 봤다는 알리바바. 독일에 이어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타국 기업 전용 웹사이트를 론칭합니다. 당장 5천여 개의 중소기업을 한국 파빌리온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목표. 이를 위해 연회비를 한국 파빌리온의 경우 199달러로 기존 알리바바닷컴의 4,999달러보다 대폭 낮춘다는 전략입니다. 对呢，所以呢，在商家 on board 的之前3个月，在他们 on board 学习理解我们电商平台的同时，我们也会对 Korea 的阿里巴巴到款进行流量的扶持，包括说广告啊以及等等其他的手段。 앞서 6월 동남아 대만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 역시 동남아 시장으로 한국 판매자의 진출을 지원하는 주요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도 한국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해외 진출 지원 계획을 내세우며 입점을 유도하는 상황. 해외 진출을 노리는 국내 셀러들에겐 판로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 다만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국내 이커머스의 경우엔 해외 경쟁 사업자의 등장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글로벌화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많이 되지 않았고 해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우리가 국내 시장 지키는 것도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의 글로벌화 전략,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앞으로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전문가들은 정부를 중심으로 국내 상품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플랫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 됩니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10년 후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은행권 퇴직연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 기준 올해 2분기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394조 2,832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올해로 시행 20년을 맞는 퇴직연금 제도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조 원도 못 미쳤던 퇴직연금 시장은 2016년 147조 원으로 늘었고 2019년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2020년 256조 원, 2022년 336조 원, 지난해 382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394조 원을 넘어서며 400조 원에 육박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연평균 약 9.4% 성장률을 보이면서 10년 후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은행권에서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2분기 기준 160조 원이 넘습니다.
신한은행이 42조 2,031억 원을 넘어서며 선두를 달리고 있고 국민은행 38조 9,360억 원, 하나은행 36조 1,297억 원, 우리은행 24조 6,650억 원, 농협은행 21조 7,92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퇴직연금 시장 성장세에 맞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고액자산가 중심 대면 상담이 가능한 퇴직연금 상담 플라자를 서울과 부산 각각 한 곳씩 개설했고 올해 33만 명 고객 상담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대명 상담이 가능한 연금 더 드림 라운지를 전국 5곳에 운영 중인데 올해 추가 개설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은행은 미래에셋자산 운용과 손잡고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1임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데 가입자별 맞춤형 운용 전략 제공이 핵심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리며 은행들의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에 공사비가 날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 원가율 부담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에도 먹구름이 꼈는데요. 이미 실적을 발표한 현대건설을 시작으로 향후 다가오는 건설사들의 전망,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대형 건설사들의 성적표가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19일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1,473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1%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자재값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대우건설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은 1,24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보다 43% 감소한 수준입니다.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아파트 붕괴 사고에 따른 여파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건설사 전반적으로 초라한 성적표가 예상되는 이유는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건설 업황 부진 등으로 공사 원가율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주택사업은 원가율이 95%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적정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GS건설과 삼성물산은 오는 26일과 31일 각각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DLENC는 내달 1일 발표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경기 침체 속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소액을 빌려주고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뜯어내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현행 대부업 등록제 허들이 지나치게 낮은 점을 불법 대부업체가 난립한 원인으로 보고 등록 여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중 대부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 자본금 요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고 민관협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당국과 대부금융협회, 비영리 시민단체 등은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생연대에 따르면 1,000만 원의 자본금과 20시간 정도의 교육만 이수하면 정식 대부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최소 자본금 기준은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불법 사채 조직들은 허술한 등록 절차를 악용해 손쉽게 여러 정식 대부업체를 거느리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8,771개로 지방자치단체나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선 대부업자 수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는 게 시급합니다. 불법이 적발이 돼도 최고금리까지 이자가 보장돼서 안 걸리면 대박이다.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사금융 업체들이 암암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업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부업을 등록하려면 한화로 약 4억 원가량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해 불법업자와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대부업 등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국내 대부업 등록 요건이 허술해 불법 사채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보고 자본금 기준을 최대 3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불법 사금융을 하시는, 불법 사채를 하시는 이제 분들이 대부업이라고 하는 통로를 악용하고 있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더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급격한 요건 강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1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이 나올 예정이라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화성시 오산동 동탕역 롯데캐슬이 오는 29일에서 30일 계약 취소, 미계약 가구 등 총 5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계약 취소 주택은 화성시 거주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특공은 해당 요건을 갖춘 화성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미계약 물량은 청약통장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전국구 청약 물량입니다. 분양가는 2017년 12월 분양 당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1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청약 일정은 특별 공급 29일, 일반 공급이 30일이고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미계약 물량은 29일입니다. 계약 시 계약금 20%를 납부하고 2개월 이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늘 삼성의 한국경제인협회 회비 납부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후속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이찬희 준감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경협이 과연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되었는지에 대해 의원들의 근본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경협은 지난 4월 4대 그룹에 35억 원의 회비 납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달 초 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했고 SK그룹과 LG그룹은 회비 납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경상국립대가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권진희 신임 총장이 취임하면서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은상 기자입니다. 경상국립대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글로컬 대학 사업의 성공적 수행. 지난해 11월 우주항공 분야 특성화 전략으로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된 만큼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상국립대는 경남 핵심 산업인 우주항공 기업과 연계해 이 분야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대학의 핵심 이슈들은 우주항공대학을 만들어서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고급 인력들을 양산하겠다. 그리고 규모를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 지난 5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문을 열면서 우주항공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단과대학을 설립해 내년부터 174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경남형 우주항공방산 과학기술원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교수진 확충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도 요구됩니다. 글로컬 100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학교의 신임 교수, 젊은 교수 100명을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는 사람으로 키우겠다. 그것을 이제 우리 글로컬 사업 재원으로 한번 키워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남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우주 항공산업.
글로컬 사업 추진이 우주 항공산업 활성화에 주춧돌이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윤상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